1976년 가을, 설악산에서 3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호, 영숙, 정희. 20 남짓한 꽃다운 나이에 단순히 등산을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죠. 경찰은 단순 실종이라며 사건을 덮어버렸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06년 한 여관 주인이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필름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상된 사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긴 들어가지 마. 산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76년 그날로 함께 떠나보시죠. 청고마비의 계절, 1976년 10월의 설악산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오전 9시, 속초행 시외버스에서 내린 3명의 대학생이 설악산 입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낡은 가죽 배낭을 어깨에 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2살의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성실한 그는 서울대 국문과 3학년으로 평소 정의감이 강해 학생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신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대학가의 분위기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옆에 서 있던 영숙은 두툼한 검은테 안경을 고쳤으며 손에 든 등산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이화여대 사학과 2학년인 그녀는 항상 신중하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녀는 이번 등산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영숙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다고 일기예보로는 사흘간 맑음이라고 했으니까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린 정희는 20살의 발랄함 그대로 두 팔을 벌리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연세대 영문과 1학년인 그녀는 언제나 밝고 활발한 분위기 메이커였지만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한 면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공기가 다르다고 서울 매연에 찌든 폐가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등산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있어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그 자체로 작은 저항이자 꿈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독일제 라이카였는데 이미 10여 년은 된 것 같았지만 아직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친구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장 찍자고 나중에 30년 뒤에도 꼭 꺼내보게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설악산 입구 표지석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딸깍 울리는 순간 그들의 순수한 미소가 영원히 필름 속에 담겼습니다. 그 시각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악산 입구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대학 동아리로 보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 부부들까지 모두들 가을 단풍을 만끽하려는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산장 예약을 미리 해둬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에게 이번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대청봉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날씨도 좋고 자신들 체력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등산 용품점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실록과 단풍이 어우러진 숲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대학 생활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한 청춘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악산의 깊고 푸른 숲이 그들을 품에 안으며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설악산 초입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골 마을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유일한 여관은 삼청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십 년은 된 듯한 낡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관 주인 박씨 영감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노인이었는데 새 대학생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영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라고,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마을도 덕분에 활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청봉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방은 둘째 층에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요즘 산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관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온돌방에는 이불과 베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배낭을 풀며 내일의 산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영숙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대청봉까지 가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새벽 5시에 출발하면 해지기 전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좀 어둡지 않냐고, 사람들 표정이 어딘지 무거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집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정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관 아래층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가 직접 차려준 산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수상해 보였지만 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방에서 내일 산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갈 즈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낮고 거친 남성의 음성이 마치 속삭이듯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들어가지 말라고, 산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숙은 소름이 돋아 급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 밖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들었냐고. 누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펴보았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 마을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들었다고.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는데 누가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과 달리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원래 겁이 없는 성격이었던 데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산골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흔하지 않냐고. 우리는 젊은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영숙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평소 직감이 예민한 편이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느껴왔던 묘한 불안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속삭임이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마을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지만 그들의 꿈속에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산은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여관 주인 박영감이 직접 깨워주었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설악산 정상을 향한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박영감의 아내가 준비해준 김밥과 따뜻한 차를 간단히 먹고 세 사람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어젯밤의 불안감이 무색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 별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정의 말이 맞았나 보다고. 산골 마을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흔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냐고. 산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설악산 등반로는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첫 번째 쉼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린 셈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던 정희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고.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민호와 영숙이 정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반로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등산객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등산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있었고 등산용 배낭 대신 군용 장비를 메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관광이나 등산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등산 온 사람들 같지 않다고. 뭔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유신 체제하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같은 관광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군인 같지 않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괜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군복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더 올라간 후 세 사람은 두 번째 쉼터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관에서 준비해준 김밥과 물통의 보리차로 간단히 요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배낭을 정리하던 정희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라,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정희의 배낭 옆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누가 언제 넣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호가 그 종이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흐려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글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걸 넣었냐고. 아침에 배낭을 챙길 때는 분명히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몰래 넣은 것 같다고, 아니면 등산로에서 누군가가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자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더 많은 수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 대학생을 에워싸듯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말려든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배낭을 단단히 매며 말했습니다. 일단 산 위로 올라가자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설악산의 깊은 숲속에서는 이미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3명의 순수한 대학생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침묵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후 3시경 세 사람은 대청봉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성취감 대신 점점 더 강해지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고 다른 등산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었다고. 해지기 전에 내려가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거기서 잠시 쉬고 바로 하산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등산로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등산객들이 남긴 발자국 흔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아까까지 분명히 등산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맞는 길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모두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지도와 나침반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는 길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다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세 사람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싫다고, 지금이라도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달랐습니다. 평소 용감한 성격답게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저 사람들이 뭘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주변 환경도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이 비정상적으로 울창해져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은 낙엽과 이끼로 미끄러웠습니다. 오후 5시 그들은 마침내 대청봉 정상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탁 트인 전망 대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상 표지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정상이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표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나침반을 다시 확인했지만 바늘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북국을 가리켜야 할 바늘이 계속 다른 방향을 향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찢어진 천 조각과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나무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즉시 하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호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등산을 온 대학생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고 카메라와 노트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속삭이며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 사람을 더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가 출동했지만 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찢어진 노트 몇 장과 피 묻은 손수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경찰은 단순 실종사고라며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1976년 유신 정권 아래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렇게 3명의 젊은 생명이 설악산의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2006년 가을 삼청장 여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관 주인 박씨 영감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박준호가 여관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올해로 60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여관 일을 하던 그였지만 1976년 그 사건 이후로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가을 대청소를 위해 다락방을 정리하던 박준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필름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필름통을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라벨에는 1976년 10월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버지의 악필로 중요하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필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마을의 사진관에 필름을 맡겼습니다. 오래된 필름이라 현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진관 주인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후 사진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름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대부분의 사진이 제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상된 사진을 받아든 박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3명의 대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여관 앞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영숙, 정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진들은 박준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새 대학생을 포박한 모습, 깊은 산속 어딘가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을 든 사람들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몰래 따라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 왜 평생 침묵해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때 신고를 못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이런 끔찍한 진실을 혼자서 평생 짊어지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 기밀 훈련 목격으로 인한 사고라고,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설악산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게다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사진을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연락이 왔을 때는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게다가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사에도 연락해보고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는 것,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준호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직도 사는 그를 삼킬 수 있다고, 아버지처럼 현명하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새 젊은 생명의 억울함을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억울함을 누군가는 밝혀야 한다고,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협박 전화를 받은 후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민단체들도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기자가 박준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일보의 사회부 기자인 김기훈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기자로 권력에 맞서는 탐사보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기훈이 박준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만약 진짜라면 반드시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기훈은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기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국가기관이 연루된 사건 같다고, 하지만 정확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기훈은 며칠에 걸쳐 철저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경찰서 기록을 뒤져보고 군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거나 분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기훈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76년 당시 설악산 일대에서 군 특수부대의 비밀 훈련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반 훈련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북 침투 훈련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김기훈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새 학생들이 우연히 군사기밀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훈이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자 곧바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문사 데스크에서 기사 보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데스크가 김기훈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화를 미루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훈은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높은 선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기사는 무산되었고 김기훈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언론조차 진실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밝혀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박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덮어두고 싶어 한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새 실종자 중 영숙의 오빠인 최영호가 박준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최영호가 박준호를 만나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정말 누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최영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진의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경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영호는 사진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최영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다고, 누이가 어떻게 된 건지 꼭 알고 싶었다고, 이제야 실마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영호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이 외면한다면 시민사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고 했습니다. 최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유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도 쉽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굳이 과거를 파헤칠 필요가 있냐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호의 가족들은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호와 최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건을 알리고 작은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준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세 젊은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외면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현실 앞에서 오래된 미제 사건은 묻히기 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준호는 또 다른 위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위협하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더 이상 설치면 30년 전 그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7년 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 미해결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방침이 발표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과거의 어둠을 밝히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박준호와 최영호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박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976년 설악산 실종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관 중인 사진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준호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체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준호가 제출한 사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필름의 연대 측정,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 확인, 배경 장소 특정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진들은 모두 1976년 10월에 촬영된 것이 확실했고 조작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군복 차림의 인물들도 당시 특수부대 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위원장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들이 모두 진짜라고. 이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조사팀은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몇 명의 증언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 당시 특수부대에서 하급 장교로 복무했던 이모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976년 10월 그날 대북 침투 훈련 중이었다고. 민간인 목격자가 생기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 대학생들은 우연히 군사 기밀 훈련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북한 침투 요원 체포 및 대응 훈련이었는데 극비리에 진행되던 작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 내용이 당시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씨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새 학생들을 격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막음을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마지막까지 항변했다고 이 씨가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단순히 등산을 온 대학생일 뿐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여서 대학생들에 대한 의심이 컸습니다. 이 씨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고, 세 학생 모두 저항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팀은 추가로 당시 여관 직원이었던 증인도 찾아냈습니다. 박 영감의 족갑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말했습니다. 박 영감이 몰래 뒤따라갔다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돌아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군에 맞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모든 증언과 물증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6년 설악산 실종 사건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라 군사기밀 목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 학생은 우연히 군사훈련을 목격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과도한 보안의식으로 인해 비극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자나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영우는 분노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최영우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냥 젊은이였다고, 왜 죄 없는 청춘을 삼켜야 했냐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진실이 공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젊은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고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 가을 설악산 대청봉 근처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들의 성금과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청춘 셋, 산과 함께 잠들다. 박준호는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최영우와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준호가 추모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슴에 품고 계셨던 비밀이 이제야 세상에 나왔다고, 늦었지만 새 젊은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고 했습니다. 가을바람에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32년 전 그날의 풍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영숙,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설악산을 오르던 그 순간 말입니다. 추모비 제막식 후 박준호는 혼자서 설악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영호는 누이 영숙의 사진을 추모비 앞에 놓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답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최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불분명했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완전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 젊은이가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되었다는 사실만큼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준호는 추모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세 젊은이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박준호는 여관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출판사를 통해 이 사건을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설악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진들과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책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신 시대를 경험한 중장년층들은 당시에 암울했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독자가 박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대의 젊음을 보낸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새 젊은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박준호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긴 고통의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호는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면서 과거사 정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영숙이와 같은 희생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최영호가 한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잊으면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대가 되자 민주화 세대가 사회 주류로 떠오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설악산 사건도 여러 매체에서 재조명되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사건을 통해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등산을 갔다가 목숨을 잃은 세 젊은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준호는 70대가 된 지금도 가끔 설악산을 찾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새 젊은이를 기리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합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추모비 앞에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묻힐지라도 기억은 반드시 남는다고, 새 젊은이의 이름과 그들의 꿈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는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고 역사는 기억되었습니다. 민호, 영숙, 정의. 세 젊은이의 이름은 이제 설악산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가을 단풍이 흩날리는 설악산에서 새 젊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